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서구열강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강행해 일본 제국에 따르면 대동아 전쟁, 흔히 태평양 전쟁이라 부르는 전쟁이 시작된 거지. 일본 제국은 진주만을 폭격하여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아오우 작전을 통해 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서구 열강들의 거점들을 순식간에 점령해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은 1904년 러일 전쟁 때처럼 큰 성공을 거두고 동남아를 순식간에 장악하지. 고작 1년 만에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들을 점령해 일본 제국이 이러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프랑스를 6주 만에 항복시킨 나치 독일의 맹활약 때문에 당시 바다를 주름잡던 대영 제국이 아시아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탓도 있고 일본 제국이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한 탓도 있어. 하지만 현지 동남아인들의 협력을 빼놓고 이걸 생각하긴 어렵지. 그래, 당시 일본 제국 점령지의 현지인들은 일본 제국에 협력했어. 일본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를 생각하면 저항하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일본 제국을 받아들인 탓도 있었을 거야. 일본 제국으로부터 수십 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현대인 한국인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 그래도 일본 제국 대신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아온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인들에게 그나마 같은 아시아인이던 일본 제국에게 희망을 걸기로 했지. 그리고 일본 제국은 아시아인들의 그러한 희망을 이용했지. 그 결과물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야. 일본 제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권 구성원들이 경제 블록을 이루어 서구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대동아 공영권끼리 잘 살자는 주장이었지. 제국주의나 공산주의 둘 다 나쁜 거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제국주의는 분명 비인도적이고 공산주의의 실패는 증명되었지. 하지만 문제는 대동아 공영권이 일본 제국이 주장했던 것과 달랐던 것에 있어. 일본 제국이 반서구 제국주의를 내세웠던 것과 별개로 일본 제국은 명백한 제국주의 국가였어. 그리고 20세기 초를 휩쓸던 경제 대공황에 대한 방안으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식민지 등을 묶어서 폐쇄적인 블록 경제를 강화했어. 이것들을 고려해보면 일본 제국이 주장한 대동아 공영권은 식민지 국가들 보고 간판만 바꾼 식민지가 되라는 것과 다름없지. 이런 식으로 신식민주의적인 정책을 반식민과 반서방을 내세우며 선전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이 사상의 가장 최초의 토대는 세계사 시간에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존왕양이에서 비롯해. 존왕양이는 일왕인 천황을 숭배하고 오랑캐들을 배척하자는 사상이야. 중화문명권의 많은 곳들에서 왕을 섬기고 오랑캐들을 배척하자는 사상은 주장되어 왔어. 그리고 중화문명권의 국가들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왔지. 그리고 강력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쳐들어오니 저 서양 오랑캐들은 배척은 해야겠지만 너무 강력한 거야. 되려 서양 애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네. 또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치면 괴롭힘은 안 당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시아주의가 탄생했어. 어떻게 보면 양이 정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지. 물론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아시아주의를 주장하긴 했지만 중국과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도 아시아주의를 주장했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고 조선의 급진개화파이자 갑신정변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김옥균도 그러했지. 중국에서는 양안 모두에서 존경받는 중국의 국부 순원이 아시아주의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일본의 아시아 침탈 때문에 악화된 중국 내부 여론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되었지. 그리고 일본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인 1만엔의 주인공인 후키자와 유키치는 원래 사실 아시아주의자라기엔 좀 애매했어. 하지만 아까 말한 김옥균을 제자로 삼은 뒤 제자인 김옥균과 함께 한중일 삼국의 단결을 추구한 사마주의와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해. 그러나 김옥균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김옥균과 그 일가는 사형당해. 이때 일본에 이러한 연좌제는 없었는데 후키자와 유키치는 연좌제가 있는 조선이 야만적이라 생각하고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과 친하게 지내자는 타라론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펼쳐. 그리고 청일전쟁, 한일병합, 만주사변 등을 거쳐 중일전쟁까지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아시아주의는 점점 힘을 잃고 일본에게는 타라론이라는 사상이 주입되는가 싶었어. 하지만 중일전쟁이 확대되던 1938년 11월 일본의 노고에 내각이 동아신질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장제스에게 일본 만주와 함께 공존 공영하자는 것이었지. 아시아주의가 부활한 거였어. 다만 만주가 일본의 괴뢰국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많이 일본식으로 변형되었었지.
더더욱이 일본과 중국은 전쟁 중이었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장제스는 당연히 거절했겠지만 이 성명은 단지 아시아주의를 이용해 아시아의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함이었어. 하지만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해온 일본 제국이 그런 말을 해봤자 턱이나 믿을만 했기에 일본 제국은 이를 보충할 논리를 세우지. 그게 바로 동아협동제론과 동아연맹론 등이야. 그리고 1940년 6월 29일 일본 외무대신 아리타 이치로가 라디오 연설 국제정세와 일본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대동아 공영권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노고의 내각은 기본 국채교강을 발표해서 자신들의 대동아 공영권의 범위를 아시아주의에서 보통 고려되던 한중일 등의 동북아시아를 넘어 남아시아와 남태평양 군도들까지 포함시키지. 2개월 후인 같은 해 9월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맺어진 3구 동맹조약을 통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의 신질서, 일본 제국이 아시아에서의 신질서를 건설하기로 결정해 유라시아 대륙을 동경 70도로 나누기로 결정한 거지. 추축국이 베르사유 조약과 워싱턴 체제로 대표되던 구질서를 치우고 자신들의 신질서를 내세우며 세계 정복의 야욕을 보인 순간이었어.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를 무찌르고 아시아의 방을 부르짖었지. 하지만 아까 알아본 대로 새로운 식민체제나 다름없었지. 현대에서 괜히 전시국가 독점 자본의 폭력적인 블록 경제 체제라 평하는 게 아니거든.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로 꼽을 수 있지. 인도, 태국, 중국, 만주 등은 아시아 국가이긴 하지만 호주는 아시아도 아니고 심지어 거의 백인 국가잖아? 그런데 왜 호주를 대동아 공영권에 포함하고자 했을까? 왜냐하면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야. 명목상으로도 그렇지. 물론 호주의 지정학적인 것 때문도 있겠지만 일본인들이 살 공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컸지. 진짜 말 그대로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인 거지. 물론 호주를 점령하려는 일본 제국의 계획은 실패했긴 하지만 사실 일본 제국의 야심은 호주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 호주 옆에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남아메리카까지 대동아 공영권을 계획하지. 물론 이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루, 칠레 이 세 국가가 일본에게 선전포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 거지. 아마 일본 제국의 수뇌부도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러한 현실성 없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동아 공영권은 진행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미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심지어 미얀마 서쪽의 니코바르 제도에 찬드라 보스를 국가 주석으로 하는 자유인도 임시정부라는 괴뢰 정권도 세우지. 그리고 이런 괴뢰 정권은 니코바르에만 세워진 게 아닌데 영화로 유명한 만주국, 중국에서는 이완용급으로 욕먹는 왕징웨이가 이끄는 난징 국민정부, 이외에도 버마국, 필리핀 제2공화국, 말라야 왕국, 캄보디아 왕국, 베트남 북부와 라오스를 포함하는 안남 왕국 등이 그 예시야. 그리고 일본 제국의 명목상으로 동맹국인 태국과 일본 제국, 그리고 만주국, 난징 국민정부, 버마국, 필리핀 제2공화국, 자유인도 임시정부가 1943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 회의에 참석하지. 이 회의는 도쿄회의 등으로 불리는데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을 이뤄낸다는 내용을 다루었지. 하지만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회의 내에서 서구의 영어를 몰아내지는 못하고 영어로 회의를 진행했지. 괴뢰국들과의 인형극이나 다름없는 회의에서도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의 패망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 결국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항복하고 대동아 공영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아. 대동아 공영권은 아시아 일부에서 반서방 감정을 이끌어내고 서구의 제국주의 통치를 끝내는 것을 어느 정도 앞당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새로운 제국주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 제국이 그들의 아시아 침탈과 식민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평가되는 판국이지. 애초에 타라론을 주장하던 주제에 돌변하여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무리수였는지도 몰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화면 가운데를 눌러 역사 창고를 구독해줘.